10억 원을 빌려준 거였는데 몇 년을 기다려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인세로서 수입을 거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산할 게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. 알아두면 쓸모 있는 변호사들의 뒷담화. 안녕하세요.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.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쫓겨나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는데요. 뭐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?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줬기 때문인데 놀라지 마. 그 가압류 신청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? 은행이 한 건가요? 아니면 뭐 돈 빌려준 사람이 있었나요? 이게 참 세상이 묘한 것 같아. 한때는 박 전 대통령의 가장 열렬한 우군이었던 가로세로 연구소, 즉 뭐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가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. 예전에 동지가 이제 적이 돼가지고 소송전에 돌입한 건데 이게 배신을 한 건지 아니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25억 사저 매입의 진실과 사라진 10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소하고 나서 본인이 지금 집을 살 수 없었던 뭐 무주택자 상태였잖아요. 그때 이제 돈을 그쪽에서 이제 빌려주게 되는 거죠.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옥고를 거치면서 벌금하고 뭐 추징금을 내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내곡동 집이 다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.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 사면되고 난 다음에 사실 데가 없다 보니까 그 후에는 뭐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이 집을 구해주려고 했는데 또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나서가지고 달성군에 있는 이 집을 25억 원 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. 그런데 그 25억 원의 그 자금 출처를 뭐 살펴보면은 김세희 대표가 21억 원을 냈고 법인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1억, 또 그 당시 가세연을 같이 운영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3억을 낸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. 취등록세 관련해가지고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그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유영아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3억 원을 낸 것으로 기사에는 나와 있어. 그 돈은 빌려준 건가요? 아니면 준 건가요? 근데 그게 참 돈에 빌려준 성격이 애매한데 사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한 석 달 이내에 15억 원은 갚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10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서로 가세연과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이 좀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. 네,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민사소송을 걸고 가압류를 건 가세연 쪽 입장에서는 10억 원을 빌려준 거였는데 몇 년을 기다려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 권리로서 소송을 걸고 가압류를 걸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10억 원은 애초 이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가 그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 있을 때 서신 등을 책으로 만들면서 충분하게 그 책이 팔렸기 때문에 인세로서 수입을 거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산할 게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.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아까 가압류 신청이 받아줬다고 했지만 가압류 신청만으로 이 당장에 뭐 박 전 대통령이 막 집에서 뭐 쫓겨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때? 가압류가 됐다는 게 뉴스에 이제 팡 터지면서 이슈가 된 건데요. 실제로는 우리가 돈을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할 때는 기껏 내가 2, 3년 소송해가지고 이겨도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 집행을 하기 전에 가집행을 합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가압류고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번에 사저에 한 것 같은 부동산 가압류를 많이 합니다. 그렇지.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일단 뭐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보다 일단 쉽게 받아지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보증보험 증권만 발급받을 수 있다면은 바로 가압류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본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. 그래서 나도 솔직히 뭐 민사 소송하기 앞서서 거의 뭐 세트처럼 동시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거의 뭐 10중 8구인 것 같아. 네, 맞아요. 저도 이게 자칭 가압류의 여왕이라고. 네. 가압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기껏 소송에서 10억을 줘라라고 이겼는데 그 사이에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 명의를 제3자, 이를테면 동생에게 넘겨줬다라고 하게 되면 소송에서 이겨도 10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거든요. 다른 재산이 없으면. 물론 이 경우는 그렇게 넘겨줘도 소송이 들어온 상태에서 넘겨줬기 때문에
나중에 굳이 따지면 좀 어렵지만 뭐 사회행위에 해당하긴 합니다. 그래서 또다시 소송을 하면 그 집을 명의를 받은 사람한테 또다시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지만 소송을 또 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를 미리 하는 거고요. 저희가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동산 가압류는 상대방이 모른 채 기습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빠르게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내가 기껏 이 사람이 집을 몰래 팔아먹을까 봐 소위 말해서 가압류를 하는데 불러서 자 설명해 보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걸 청구한 쪽, 이번에는 가세현 쪽 입장만 듣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. 부르지 않고요. 그렇기 때문에 믿어는 주지만 100% 당신 말은 다 못 믿겠으니까 보증이라는 걸 붙이죠. 그래서 부동산은 아까 말씀하셨던 보증보험으로 그 대체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부동산이 아니고 돈, 예금에 이제 가압류할 때는 현금을 왕창 맡겨야 되는 거고요. 이렇게 보증을 받은 다음에 결정 땅땅땅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팡 하고 터트려서 알리는 거거든요. 그래야 소위 말해서 빼돌리기를 못하니까. 그런 의미의 가압류 승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보증보험 증권으로 쉽게 보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별 무리가 없을 텐데 이 예금 채권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배변 말한 것처럼 또 거기에 준할 정도의 보통 한 40%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 정도의 현금 몽탁을 하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묶인다는 것을 꼭 채권자분들한테 설명해드려야지 나중에 가압류 결정 다 나오고 나서는 그 돈을 왜 이렇게 못 찾냐 라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. 근데 그게 사실상 거의 소송 끝날 때까지 묶이게 되는 돈이잖아. 네. 그래서 그 점을 꼭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겠더라고. 네. 이 통장에 1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받을 돈 1억이니까 1억 가압류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법원이 상대방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원고 말을 믿고 가압류를 1억을 해줄 테니까 당장 이 사람은 돈을 못 쓰게 되잖아요. 당신 말을 믿고 해줬으니까 나한테 4천만 원 정도는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돈을 법원에 사천에 맡겨놓으면 나가는 돈은 아니에요. 그런데 그 돈이 묶여요. 언제까지? 1심이 끝날 때까지. 때로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. 그리고 이 부동산 가압류도 마찬가지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건물이 묶이는 거고요. 건물을 팔 수는 있습니다. 팔 수는 있는데 가압류가 있는 채로 팔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겠죠. 나중에 소송에서 지면 이 집이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거고요.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못 사냐? 당장 쫓겨나냐? 그건 아니죠. 등기부에 가압류라고만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 살거나 이걸 쓰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. 지금 당장 뭐 박 전 대통령은 뭐 언론에서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것처럼 당장 뭐 집에서 쫓겨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데 너무 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은데? 아무래도 오랫동안 굉장히 엄청 지지도 많이 하고 인세 얘기도 나왔지만 뭐 책을 팔아도 인세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그냥 지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역할이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소송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뭐 동지가 적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? 네. 지금 김세희 대표 입장에서는 10억 보장 약속을 한 적이 없더라고 저렇게 펄쩍 뛰고 있는데 네. 사실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유명한 가세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지만 실제로 저희가 많이 겪는 민사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. 예를 들어서 친구랑 동업을 했는데 사이 좋을 때는 계약서 안 쓰시잖아요. 제가 맨날 동업계약서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안 쓰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가서 보면 이제 서류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. 그러면은 아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. 아니야 난 이렇게 알고 있어. 이래가지고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명시된 문서가 있으면 사실 게임 끝일 수도 있는데 뭐늘 그렇진 않지만요. 근데 여기서도 문서 없는 것 같아요. 그죠? 이걸 인세로 뭐 10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당시의 정황 주변 사람들의 뭐 증언, 뭐 무슨 사실 확인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당사자도 아니긴 하지만 당사자 본인조차도 이거 승패를 좀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예전에 한번 동업을 짧게 1년 정도 했었는데요. 아, 네. 근데 배변이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. 뭐, 오빠 나중에 동업 끝나고 나면은 소파 다리 2개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아니 뭐 나중에 저는 1년 만에 뭐 아름답게 헤어지긴 했지만은 그 말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 소송에서의 일단 나중에 결국 본안에서의 진실 다툼 여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김세희 가세현 대표가 10억 원의 인세 보장 약속을 했는지 그거 하고 두 번째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이 책에 인세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그 책이 얼마만큼 팔렸는지 거기에 따른 정상금 문제일 것 같아. 네네. 근데 내가 알기로는 꽤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.
지금 나오는 얘기도 뭐 6억이다 7억이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10억 전부는 아니고 그래도 한 6, 7억은 이미 갚은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충분히 나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해 볼 만한 주장인 것 같아.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인세를 또 아무런 약정 없이 그 책의 수익금을 오로지 가세현한테 귀속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그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. 근데 만약에 명시적으로 그 수익금을 빌려준 돈 10억이랑 이렇게 상계하겠다라고 사전에 합의가 없었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민사는 그게 좀 감정적인 거나 이 정의의 문제랑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. 이게 명시적으로 상계 약정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인세에 대한 정산 약정도 없다면 인세는 인세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갚아야 될 수도 있다. 그렇게 그래서 보입니다.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100번 구두를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구두를 하는 거는 꼭 분쟁의 씨앗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꼭 서면으로 된 양 당사자가 꼭 이 계약서건 합의서건 다 내용을 서로 읽고 나서 정말로 서명까지 해야지만 완벽한 이 처분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절친이다, 뭐 부부다, 뭐 연인이다 이러면은 그렇게 하기 좀 어렵긴 하잖아요, 현실적으로.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방금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. 책을 이렇게 팔아서 인세가 나오면 집 살 때 빌려준 돈 그걸로 이렇게 깎자고 만약에 얘기를 했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. 차마 못 쓰겠으면 헤어지고 나서 문자로 남기세요. 우리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중에 인세 나오면 그 돈 빌려준 돈에서 그거 상계하는 거 맞지?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남겨놓으면 그땐 사이가 좋잖아요. 맞아요 라고 답이 오면 그게 나중에 엄청난 증거가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합의서는 차마 못 쓰겠다면 나중에 문자로라도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이거 맞아? 그 내용 맞았어? 이렇게 물어보듯이 자연스럽게 사이가 좋았을 때 그걸 남겨두시기를 정말 권해드립니다. 그때 만약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한번 답장 오면 어떡해? 그러면 이미 그 당시 인세 정산은 다시 하겠죠. 그때는 아직 인세가 발생하기 전이니까 그래? 그러면은 인세를 나랑 이렇게 하자라고 계약서를 쓰겠죠.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수습이 가능한데 이제는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제는 정말 진실 게임, 증거 게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역시 좋았던 관계에서는 그 좋은 감정이 유지되었을 때 이 법적인 관계를 좀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지. 이게 좋았던 감정마저도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서로 뭐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마당에 그 얘기하면은 100이면 100 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은 되게 이제 그 유명인들이지만 양상은 굉장히 흔한 양상이거든요. 네. 결국 오늘의 결론은 뭐 돈 앞에서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라는 말이 명언일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뭐 네. 동거래 하는 거 없지? 저희는 없죠. 네. 모르겠어요. 유튜브 구독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면은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? 내가 7 먹기로 했는데. 아, 그래요? 네. 두 분이 계약서 안 썼어요? 저희는 계약서 없죠. 자, 일단 문자 하나 보낼 테니까 아, 네. 잘 대답해줘. 최후의 부분은 문자네요. 최후라기보다는 그건 차선책인 거죠. 가장 최선책은 두 당사자 사이가 그냥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좋은 관계에서는 그걸 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 그 다음 날이라도 그런 걸 보내놓는다면 아주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쫓겨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에서 나가라는 건 아니고 이제 가압류는 돈을 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나가라는 소송이 아니어서 다른 방면에서라도 돈이 가져와서 뭐 3억을 주라라고 판결이 나면 다른 데서 돈을 가져와서 3억을 주면 되는 거고요. 그러면 그 가압류 남아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? 이제 돈을 받은 쪽에서 자진해서 푸는 경우도 있고요. 보통 잘 안 풉니다. 그러면 돈을 줄 때, 자, 내가 이거 돈 오늘 입금하니까 가압류 오늘 풀어줘. 이렇게 이제 해야지 좀 절차가 편하고요. 이제 그래도 안 하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이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거를 좀 해제를 해야 되는데, 뭐 작은 소송이지만 또 한 번 절차를 걸쳐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압류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좀 번거로움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. 한 번 가압류가 들어오면 그거를 쉽게 없애기가 참 어렵습니다. 네. 지금까지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.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였습니다. 안녕.